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2월 25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Q&A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Q&A 들어가기 전에 비트코인 차트 제가 오후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드리기 전에 지금 급락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Q&A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영상 차트 설명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일단은 5파 상승은 됐는데 여기서 조정을 거치는데 지금 121선도 내려오고 있잖아요. 121선도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4시간 봉입니다. 121선도 내려오고 있는 자리이고 또 이 자리가 11월 25일 이때 보시면 이 고점으로 역할을 했던 이 라인 4,190달러가 뭐 4,200달러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과 이제 맞물려 있어서 저항을 받을 거긴 한데 뭐 저는 이제 가격 조정은 안 받고 기간 조정을 예상했는데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이 아니라 이제 가격 조정이 나왔고 단기 급락한 상황입니다. 새벽에 이제 보고 단기 급락해서 이제 제가 틀렸다 이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지지받았던 지금 급락이 나오고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실리면서 급락이 나오고 지금 지지받는 이 라인이 보시는 것처럼요 2월 8일 이 저항으로 작용됐던 그리고 또 이때도 1월 19일 날 저항으로 작용됐던 라인입니다. 가격은 3,720달러 라인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일단 이 3,720달러를 훼손하지 않고 다시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으로 시도를 해볼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이 3,700이 무너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 추세선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해드리는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추세가 완전히 지금 상방으로 일단은 턴을 했었잖아요. 돌파를 하고 이 돌파된 이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거냐라고 볼 수는 없다. 일단 돌파 후에 그러면 눌림목이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 다시 이따 오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Q&A를 들어갈 건데 어제 제가 이제 SY 민님이 리플 관련된 질문해 주신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차트 설명을 드렸는데 탈비트 관련돼서 탈비트가 된다라고 하면 탈비트가 사실 뭐 탈비트라는 의미가 비트코인이 뭐 올라가든 뭐 빠지든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관계없이 이 종목이 주도적으로 뭔가 이 종목에 호재가 있다라고 하면 얘가 주도적으로 시장을 이끌고 갈 수 있느냐 이거고 제가 그래서 달러 시장에서 리플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SY 민님이 다시 이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업빗에서 리플을 원화 차트, 비트코인 차트, 달러 USDT, 그러니까 테더와 차트 동시에 비교해달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거래량 등도 함께 봐서 비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비트코인 마켓만큼 증가한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럼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20% 30% 탈비트라고 할 수 있을런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이 부분을 일단 먼저 질문해 주신 내용부터 확인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일단 업비트에서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업비트에서 보시면 이제 리플 같은 경우 현재 원화 시장이 한 500억 정도입니다. 540억 정도. 그리고 BTC 시장이 비트코인 466개니까 뭐 지금 100비트가 한 뭐 400만 원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100비트가 4억 정도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네요. 20억 정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테더화가 죄송합니다. 테더 마켓이 USD 마켓이 지금 얼마냐면 100만 달러, 140만 달러니까 한 15, 6억 정도 됩니다. 15, 6억. 그래서 일단은 지금 봤을 때 리플하고 BTC 마켓 비교해서 봤을 때 현재 이 업빗에서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 물론 다른 거래소를 다 통틀어서 본다라고 하면 물론 그 값은 좀 데이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일단 업빗에서 물어보셨을 때 업빗은 지금 현재 오늘 날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오늘 날짜는 오히려 이제 BTC 마켓이 좀 더 많은데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을 한번 볼게요. 흐름을 보시면 일단 원화 시장이 리플 보시면 원화 시장이 가장 많습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BTC 마켓은 보시는 것처럼 지금은 굉장히 지금 보시면 굉장히 적어요. 적은 상태입니다. 지금 제가 너무 안 보여서 좀 이렇게 이쪽
부분만 확대를 해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죽어있는 상태예요. 거래량이 죽어있는 상태고, 전체적으로 보면 2017년도 4월 달부터 거래량이 좀 증가했었고요. 이때 왜냐면 이때 이제 BTC 마켓에서 치고 올라갔었잖아요. 이렇게 치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작년 2017년도 12월 달에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했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 전에는 또 거래량이 지금보다도 더 없었습니다. 거의 이제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보시면 그 리플이 BTC 마켓에서 거래량이 없었다. 그 전에 2016년도에는 거래량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거의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바닥에 안 보여요. 아마 이제 확대해서 보면, 당겨보면 이제 보이긴 할 텐데, 이렇게 있긴 한데, 거의 미비하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이제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그리고, 테더 마켓을 보면, 원화 시장보다는 적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BTC 마켓보다는 거래량이 최근에는 조금 더 이제 많아 보이는, 전체 이제 실제 금액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절대 금액으로 놓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BTC 마켓이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테더 마켓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이제 보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테더 마켓이 BTC 마켓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이런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보면 될 것 같고, 거래량과 함께 이제 비교해서 봤고, 근데 이제 질문의 의도가 뭐냐,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걸 비교해달라고 저한테 이제 하셨는지 보니까, 아마 이제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가 BTC만큼 늘어난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서 거래량이 비트코인 거래보다 리플이요. 그러면 이제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뭐 20-30% 이거 비중을 사실 뭐 탈비트가 얼마만큼 됐다, 몇 퍼센트 탈비트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저는 이건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몇 퍼센트 탈비트가 진행됐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거래가 늘어나서 이게 탈비트가 진행된 거냐, 저는 이렇게도 이제 보지는 않아요. 제가 그러면 왜 그렇게 안 보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뭔지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니까 자꾸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질문이 뭐였냐면, 이 얘기 가지고 한창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스테이블 코인이 시장을 주도해서 올라간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스테이블 코인에 오히려 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그냥 달러예요. 달러를 디지털화 시킨 것 뿐입니다. 달러를 디지털화 시켜서 토큰화 형태로 만든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암호화폐 투자하는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하겠다? 그때 이제 한창 질문이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비트라든가 뭐 리플, 이더가 아니라 이게 시총 위로 막 올라오고 있으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제가 그거 아니라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예요, 달러. 만약에 내가 달러 자산을 일부 소유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뭐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 자산 소유하고 싶으신 것만큼 매수하시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암호화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서 내가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해놓고 나는 암호화폐를 샀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럼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가 왜 나왔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나왔느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이유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법정화폐인 달러를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입니다, 지금.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이고, 그리고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 입장에서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내가 돈을 넣고 싶은데, 내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1조 아니면 뭐 10조 이렇게 돼요. 그 대형 금융기관이. 근데 거래소를 보니까 뭐 거래소에 있는 돈, 돌아다니는 돈, 아니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돈 지금 1조 정도, 고객들 돈까지 아니면 자기들 자산까지 해서 1조 정도 되는 돈을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에 넣을 건데, 이거를 담보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거래소에다 1조 넣어놓고 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고객들 돈을 가지고 넣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어떤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이런 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업빗이라든가 뭐 코인원이라든가, 제가 이제 코빗 뭐 이런데 거래소에 넣었을 때 이게 원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원화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원화 포인트. 그래서 그 원화 포인트를 가지고 그 업빗이면 업빗,
뭐 코빗이면 코빗 이런 데서 나와 있는 그 암호화폐를 그 원화 포인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다. 원화 포인트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다.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인데 거래소보다 더 큰 사이즈의 금융기관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 큰 돈을 여기에 넣어 놓았을 때 이거를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기관에 가서, 제3의 기관에 가서 내가 다시 달러로 달라고 했을 때 받을 수 있어야지, 이 금융기관들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결국 이겁니다. 기관들이 이 시장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관들이 들어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커스터디 서비스가 돼야 되고, 그 돈을 이제 암호화폐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 그리고 자신들의 이 달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나중에 내가 암호화폐를 매도해서 달러로 돈을 뺄 때 그때도 안전하게 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돼야 된다. 왜냐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돈을 넣어서 돈을 내가 출금을 하려고 어떤 뭐 테더라든지 뭐 트루USD인지 아니면 뭐 제미니 코인이든지 이렇게 매도를 해서 출금을 하는데 이게 출금이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이걸 믿을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융기관들이 각자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려고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보증하고 있는 그 코인들로 이 시장에 거래소에 있는 걸로 매도를 하려고 저는 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뭐 리플을 많이 사고 이렇게 해서 시장이 올라가고 탈비트가 되고 이게 이 개념이 아니라 이제 탈비트 현상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 암호화폐가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암호화폐가 주도적으로 상승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라고 보면 저는 스테이블 코인이나 지금 우리가 그 전에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기 전에 원화로 샀든 달러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뭘로 삽니까? 스테이블 코인도 어찌됐든 그 스테이블 코인을 달러를 입금을 해서 사든, 만약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다라고 하면 원화를 입금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사든 어찌됐든 간에 우리 법정화폐를 입금을 해야지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스테이블 코인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걸 뭐 별개라고 생각하시고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으니까 앞으로 탈비트화가 더 빨라질 거다, 이게 아니라 그 원인은 뭐냐면 기관이 들어와서 탈비트화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말이 되겠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이 시장이 탈비트화 현상이 된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지금 암호화폐를 뭐 리플을 사니까 이게 탈비트화가 되고, 뭐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샀던 시장에서 거래량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넘어가고 있어서 이게 바뀌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실 필요는 없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원화 시장으로 지금 리플을 사는 거, 그리고 뭐 비트코인으로 리플을 사는 거, 이거 그냥 개념인 거고, 이거에 대해서 구별 질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말이 제가 좀 길어졌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 어떤 이 주식이 올라가고 뭐 떨어지고, 아니면 주식이 어떤 그 시장과 별개적으로, 만약에 주식시장 코스피는 빠지고 있는데 어떤 시가총액 좀 높은 종목이 하나가 혼자 뭐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면 그 바이오 종목 혼자 막 계속 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뭐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시장에 선도하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뭐 1등은 삼성전자니까 삼성전자 예를 든다라고 하면 뭐 탈삼성전자가 된 거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원화가 따로 들어와서 이게 아니라,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진짜 괜찮다라고 하면 기관들이 이 종목을 주도적으로 종목을 끌어올리는 세력들이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지, 이거를 삼성전자가 빠지고 있는데 그래서 코스피가 무너지고 있는데 얘 한 종목이 올라가니까 얘는 뭐 탈삼성전자가 된 거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암호화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와서 이게 탈비트 이 개념이 아니라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기관들이
평가를 할 거 아니에요. 냉정하게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장에서 좋다라는 코인들, 이거는 주도적으로 이제 끌어올릴 거고요. 만약에 안 좋다라고 하면 이거는 영원으로 갈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으로 가는데, 지금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업빗에서 얼마 전에 4개 종목을 상패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이미 지금 기관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업빗이 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 개발 똑바로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만약에 니들이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한테, 우리가 답변을 뭐 일주일 내로 줘라. 그러면 상패를 안 시키겠다. 그 답변이 우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상패를 안 시키겠다. 그렇지 않고 니들이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상패를 시키겠다. 이게 뭐예요? 기관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빗이 이미 기관들이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영원으로 가는 암호화폐들이 지금 시가총이 계속 뒤로 밀리는 게 영원으로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영원으로 가고 있는 중인 거고, 주식시장에서도 보면 뭐 상패되기 직전에 이미 어떻게 보면 거의 상패가 된 거예요. 됐는데 상패되기 직전에 펌핑이 나옵니다. 그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해먹어요. 해먹는 그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도 야, 이거 상패되는데 왜 펌핑이 나오느냐, 그거는 세력들이 그 마지막 상패되기 직전까지 마지막으로 개인들을 꼬시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해서 한 번씩 펌핑을 중간중간에 계속 줍니다. 주식시장에서도요, 펌핑을 해줘요. 그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관들이 마지막 자기들 해먹으면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기 위해서 상패되는 코인들 한 번씩 펌핑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리플이 먼저 상승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웨이브가 상승했죠. 그 다음에 이제 트론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코인이 지금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봤을 때 이 리플, 그 다음에 트론, 웨이브, 트론,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그럼 다 탈비트화가 되는 거냐? 이 탈비트 개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뭐냐면 기관들이 평가를 할 때 리플, 그리고 웨이브, 그 다음에 트론, 이런 것들을 좋게 보고 실제 주도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 거다. 시장에서 먼저 치고 가는 주도주 형태로 이제 보시면 저는 될 것 같다라고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하여튼 오해를 자꾸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냥 달러입니다. 달러. 원화랑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돈을 입금을 해서 원화로 거래하는 거라, 달러를 입금을 해서 달러를 스테이블 코인으로 1대1로 바꾼 다음에 디지털화된 달러인 거잖아요. 그냥 이걸로 현금으로 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면 뭔가 뭐 또 달라지고, 그러면 2017년도도 우리나라 이제 원화 시장도 있었고요. 뭐 BTC 마켓도 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그 법정화폐를 받는 거래소가 있었고, 당연히 법정화폐로 어디 한 곳은 법정화폐로 입금이 돼야지 그걸 가지고 뭐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로 하든 이렇게 됐겠죠. 물론 이제 거래소별로 원화마켓 입금이 안 되는 거래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제가 뭐 바이낸스, 아니면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뭐 거래소, 아니면 제가 홍콩에 있는 뭐 힙빗 거래소에 돈을 입금한다 라고 하면 법정화폐로는 입금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원화로 입금한 다음에 그 원화로 비트코인을 사서, 아니면 이더리움을 사서 그걸 가지고 그 힙빗 거래소로 옮기는 거예요. 옮겨서 거기서 제가 사고 싶은 다른 코인들, 뭐 예전에 이제 힙빗 거래소에 보스코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보스코인 거기밖에 상장 안 돼 있으니까 거기로 돈을 옮겨서 샀던 겁니다. 그냥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지, 이게 뭐 스테이블 코인이 나와서 탈비트화 됐다, 이거 개념은 아니다. 그 본질은 뭐냐? 본질은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들어오고, 이 시장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작년에 많이 들어오고 지금 시총이 올라가고 있다. 이 시총 올라가는 것도 사실 그 매수 대기 자금이 많아지는 거예요. 기관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이 시장에서 주도하고 뭐 탈비트화, 그러니까 탈비트 개념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주도주는 주도주를 끌고 갈 수 있는 그 세력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다, 들어오기 위해서 이 시장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도 이 스테이블 코인 얘기할 때 좀 약간 제가 막 약간 흥분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꾸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뭐 지금 그러니까 뭐 리플 웨이브, 뭐 트론 이런 거 그냥 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탈비트라고 얘기 굳이 안 하시고 저는 그냥 강한 종목이다라고 보시고 얘네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그리고 어제 제가 그 플래그 패턴에 대해서 이제 산익님이 질문해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닉네임이 생각이 안 나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 그 천정상님이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치 프리미엄 이런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래소마다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가격 차이가 난다라는 건 입출금에 어떤 식으로든 전 제한이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재정 거래를 통해서 프리미엄의 차가 없어지게 될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우리나라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이제 강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거래소 퇴출로 인해서 중국 자금까지 우리나라 이제 시장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으로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 인증을 안 하고 그냥 계정을 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3자들이 그 어떻게 보면 본인 계정이 아닌 계좌를 가지고 그 중국 자금들이 그쪽으로 돈이 들어오면서 좀 펌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화 입금이 쉬었던 거죠. 원화 입금이 쉬었기 때문에 펌핑을 어떻게 보면 시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부분에서 제가 만약에 해외 거래소로 입금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뭐 달러로 제가 바꿔서 제가 뭐 금액에 제한 없이 입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제가 매도를 하고, 그리고 그 매도한 돈을 다시 원화로 출금을 해서 다시 해외 거래소로 보내서 해외 거래소에서 입금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입금한 후에 매수를 하고요. 또 그 비트코인을 우리나라로 보내서 매도하고, 이러면 그 프리미엄이 10%라고 하면 뭐 그 중간에 뭐 수수료가 어느 정도 발생된다라고 하더라도 그 수수료만큼 지불하고 계속 그 차익 거래, 재정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법정 앞에 출금하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뭐 한 계정당 뭐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이런 식으로 뭐 비썸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되는 것만큼 출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금 하루에 제한됐죠? 출금하고 이걸 다시 입금할 때도 또 입금도 제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또 제가 해외로 돈을 보낸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서 또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출금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소별로 프리미엄이 차가 존재한다. 만약에 이런 게 하나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재정 거래를 통해서 저는 이 프리미엄은 존재할 수 없다. 그 존재하더라도 거의 수수료 나오는 만큼 정도밖에 존재할 수 없겠죠. 예.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피캣님이 써주셨는데 읽어볼게요. 저도 삼성 갤럭시 S 암호화폐 지갑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래와 투기 세력의 펌핑이 이끈 가격 상승은 작년으로 끝났고, 올해는 갤럭시 S 결제로 암호화폐들이 실사용이 서서히 실제적인 암호화폐들의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기에 우리부터도 암호화폐를 보유만 하면서 가격 상승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사용을 해 나가다 보면 규제도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기관들도 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벡트나 골드만삭스도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가상이 아닌 진짜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와 실사용에 동참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실제 사용에 활성화, 각 암호화폐 개발, 실용화에 시간이 필요하기에 대상승까지는 몇 개월 더 필요하겠지만, 필연적으로 더불어 세계 경제 불안과 불안정성 때문에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일이니 그냥 편안하게 가격이 내리면 추매하면서 약간의 트레이딩을 하면서 원하는 암호화폐로 바꿔 갤럭시 S 출시되면 핸드폰을 바로 바꿔 실사용 가능한 곳에서 사용해 가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지금 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딱 진짜 맞는 얘기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제 갤럭시 S10 나오면서 제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다. 물론 이게 당장 가격을 뭐 여기서 뭐 $10,000, $30,000까지 막 끌어올리고 이렇게 당장은 못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이제 대중화에 분명히 기여를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중화에 기여를 해서 이 암호화폐를 사람들이 실제 사용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은 자연히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 제가 어제 영상 말미에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진짜 그 존 메가피 그 형님의 말대로 $10,000,000 가는 게 2020년 말에 가는 게 맞다라고 하면 너무 싼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6,000불, 3,000불, 4,000불 이거 큰 의미 없다. 그냥 계속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개수가 줄어들 수 있고 언제 어느 타임에 사실 여기서 튀어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그거를 트레이딩을 만약에 물론 여러분들 중에 난 단기 트레이딩을 잘해서 샀다 팔았다를 해서 개수를 늘릴 수 있다 라고 하시면 그리고 만약에 추세 돌파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난 따라붙어서 살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냥 매수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지금 이제 뭐 많이 빠져서 400만원 언저리인데 예전에 30만원 뭐 60만원 물론 60만원을 팔았다 30만원을 사면 개수 2배 늘리는 거죠.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30만원에서 60만원에서 60만원에서 팔고 30만원 살려고 몇 번 하다가 60만원에서 매도한 다음에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이때 다시 내가 따라가서 쫓아가서 살 수 있는 분들은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30만원도 싼 거고 60만원도 싼 겁니다. 그냥 다 싼 거예요. 싼 거기 때문에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냥 여기는 다 싼 영역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조부연님이 써주신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S10에서는 전작과 같은 녹스 보안 기술을 사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적용되는 CPU인 엑시노스 9820에 포함된 PUF,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PUF라는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보안을 강화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각 반도체의 어떻게 보면 지문 같은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반도체가 똑같이 보여도 우리 사람들이 지문이 다르듯이 쌍둥이도 지문이 다르듯이 이 PUF라는 기능은 그 반도체에 약간의 어떤 미묘하게 다른 걸 이용해서 물리적으로 복제가 안 되는 그런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것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한 기반 기술이 되는 듯 하고요. 가을에 나오게 될 노트 10에서도 동일한 CPU가 사용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삼성이 자체적으로 모바일 프로세서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예, 이 경우 삼성은 서비스 부문에서는 암호화폐 지불 결제 시장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판매에서도 은행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개발 국가들에서의 경쟁에서도 중국폰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지키는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찌됐든 만약 내가 내 돈을 이 스마트폰에 넣는다라고 하면 최대한 좀 비싸더라도 보안이 잘 돼 있는 그런 기계를 이용할 거다. 만약에 내가 이 핸드폰을 분실했을 때,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돈까지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거기에 돈을 넣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고 넣더라도 이제 소액만 넣겠죠. 소액만 넣고 만약에 또 좀 큰 자산가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 뭐 가난한 저개발 국가에서도 부자들은 있으니까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삼성 핸드폰을 저는 사지 않을까. 중국폰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쪽님이 써주신 내용인데 잠시 일본 출장 왔는데 시골까지 라인이 깔려서 결제가 된대요. 그 네이버 라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코인 시장은 현실에서 많이 쓰이고 있네요. 근데 일본에서는 라인이 일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일본 사람들 특기죠. 예, 다 지들 거라고 하는 그렇게 됐고 와사비님이 이제 써주셨어요. 와사비님도 이제 본인이 경험한 이렇게 본인 경험한 얘기도 짧게 써주시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코스트코 매장 모바일 판매 사원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S10 프리오더 받고 있고 3월 7일 날 실제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2주도 안 남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마법 천사님이 어제 이제 제가 와이스 레이팅스 7가지 2019년도에 일어날 7가지 그 이슈에서 비트코인 캐시와 BSV가 이제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암호화폐 여러분들 네,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는데 제가 이제 비트코인 비중을 적어도 뭐 반 정도는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암호화폐 시장은 망하지는 않고 성장을 할 겁니다. 성장을 하는데 중간중간에 잘못된 투자로 인해서 분명히 개인 투자자들 중에는 손해를 보고 나가는 분들이 존재할 거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을 잘못된 방법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막 해서 수수료만 나가고 돈을 잃는다던가, 아니면 뭐 마진 거래를 해서 막 레버리지 써가지고 상승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고 나간다던가, 아니면 무슨 뭐 어디 리딩방 들어가서 리딩 하다가 수수료만 날리고 또 망한다던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포트폴리오를 안 짜고 그냥 한 종목에 몰빵해서 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분명히 제가 얘기 아까 드렸잖아요. 기관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관들은 이 장에서 냉정하게 평가를 할 거다.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로드맵대로 진행이 안 되는 코인들은 가차없이 이제 저는 영원으로 이제 밀어붙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영원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그 과정에서 내 코인이, 내가 몰빵한 코인이 만약에 영원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도 어쩔 수 없이, 그게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가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코인은 존재할 수 있다. 그게 어떤 코인이 될지 모르는 겁니다. 10위 안에 들어갔다고 해서 안전하다 이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분산을 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다. 10위 안에 있는 코인들도 분산해서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더더욱이 30위, 뭐 100이 넘어가는 코인들은 물론 성장성은 크겠지만 성장성이 큰 것만큼 그 퇴출될 확률도 높은 거다. 상폐될 확률도 또 그만큼 높은 거다. 예, 리스크가 큰 거예요. 큰 거고, 왜냐면 상위권 안에 있는 코인들도 뒤로 밀려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제 그렇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코인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시고 일정 부분 분산해서 가져가시고, 적어도 1, 2, 3위 코인인 비트코인, 뭐 리플, 이더, 이거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일정 부분, 만약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100이라고 하고 나는 지금 이미 한 종목에 몰빵해서 갖고 있다, 그리고 난 이게 너무 확신한다. 근데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해서 진짜 확신해서 나는 이걸로 투자해서 내가 망해도 상관없다라고 하시면 뭐 그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 100에서 적어도 제 생각에 뭐 10일에도 비트코인, 리플, 이더를 갖고 있는 게 그나마, 만약에 그러면 그 비트코인 10, 뭐 리플 10, 이더 10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이 갖고 몰빵했던 코인이 망해서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얘네가 나중에 뭐 비트코인이 진짜 뭐 10억 가고 뭐 간다라고 하고, 뭐 리플도 뭐 589달러 가고 하면요, 그 여러분이 몰빵한 코인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원화 대비 투입했던 금액 대비는 수익을 저는 거둘 수 있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좀 짜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송기봉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제 리플 올려놓은 그 차트를 보고 이제 아마 이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그려지네요. 알트에서 벗어나고 18년 9월처럼 장대 양봉 하나 주고, 그러니까 작년 9월달에 리플 막 올라갈 때처럼요. 그 다음에 이제 싹쓸이 한 후에 바로 핵폭탄 뉴스 달리고 그냥 달려가는 거네요. IMF에서도 계속 리플 사두라고 하면서 가격은 안 올리고 진다 빼고 가는 거네요. 정말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에서 전율이 온다 라고 얘기해 주고, 최근에 접한 유튜버에 의하면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면 살 수 없는 상태의 뉴스가 터질 수 있다라고 하던데, 뭐 믿어봐야죠. 그리고 목표 가격 8만원은 4차 상승기에 오는 가격으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예, 최근에 좀 댓글 안 달아주셨는데, 예,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을, 아마 저뿐만 아니라 또 송기봉님 이제 의견 댓글 보시고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석이 널려 있어도 겁나서 못 사는 미련 두행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 뭐 다시 한번 감동이다 얘기해 주셨고, 여기서 이제 손해 봐야 얼마 안 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많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도 이런 부분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리플 달러 차트에서 제가 이제 그 로그를 적용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해도 여기서 뭐 진짜 빠져봤자 200원대 후반대라고 하면, 200원대 후반대라고 하면 여기서 뭐 몇십 원 더 빠지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이고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훨씬 많다는 거죠. 어제 차트, 그 로그 차트에서 채널 보시면 채널 상단부까지 열려있는 공간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그냥 뭐 사실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내가 돈이 얼마가 있든 조금씩 돈 생길 때마다, 물론 이거를 무리하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XRP 호야님이 대출하러 갑니다 이렇게 써주는데, 대출도 만약에 대출은 무조건 안 된다 이건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현금 흐름이 좋아서, 만약에 내가 한 달에 뭐 500만원씩
여윳돈이 계속 들어와요. 생활비 쓰고도요. 여윳돈이 계속 들어와서 내가 이걸로 이자 비용 지불하고 뭐 지불담보로 난 대출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현금 흐름이 항상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라고 하면 하셔도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뭐 2, 3억 대출 받아도 예를 들어서 그 500만 원 여유 현금으로 이자를 내고 난 된다라고 하시면 그렇게 하셔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내가 무리해서 지금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기서 무리해서 또 대출까지 받아서 하겠다라고 하면 그 이자를 감당 못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나중에 손해보고 팔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여러분의 여러 가지 경우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무조건 안 된다, 이거는 하지 마셔라, 이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현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뭐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호야님이 나는 그런 현금 여유가 된다라고 하시면 하셔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이거를 권하진 않는다. 예, 왜냐면 항상 여유 있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지 되는 거고, 지금 싸는 가격에서 욕심을 좀 줄이고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사놓은 그 포트폴리오로 끌고만 가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이 시장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장준영님이 써주셨어요. 예, 장준영님이 리플 찌라시다 라고 해서 이제 보니까 차트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 1000달러 100만원까지 가는 그 차트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 트레이딩 뷰에 어떤 분이 올려놓으신 거를 했는데, 보면 이제 이 차트를 그린 분은 지금 보시면 지금 어떻게 보면 채널 바닥을 터치했다라고 보신 거고, 그리고 채널을 저는 어제 이렇게 그렸던 거고요. 어제 이 고점에 연결해서 이렇게 그렸던 거고, 이분을 이렇게 확장된 채널로 그렸습니다. 그렸고 이거를 본 거는 저랑 비슷하게 했어요. 제가 그 장주영님이 올린 거를 처음 본 건데, 이렇게 붙여서 이 방법은 저랑 똑같이 했고, 물론 채널 모양은 약간 다르고, 그리고 이분은 이제 보면 여기서 지금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된다. 이 패턴이 또 반복이 되고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오면 이때 이번 그 다음 상승에서는 1000달러에 간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이분은 보니까 저는 이 상승이 저는 150불이었는데 지금 이 트레이딩 뷰에 올려주신 분은 이게 지금 589달러에 맞춘 것 같더라고요. 589달러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냐면 이게 올라가서 589달러에 맞춰서 그렸다. 그래서 589달러 맞춰서 그리고 여기 이제 눈을 넣어서 왠지 무슨 일루미너티 그 음모론이 생각나게끔 이렇게 좀 재미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예, 그래서 한번 같이 봤습니다. 예. 예, 그래도 제가 이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어제 그 2020년 초, 이분도 지금 보시면 2020년 초인데, 기간은 비슷합니다. 2020년 초인데, 이분은 2020년 초에 보시면 589달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150불이고, 그래서 제 예측이 틀리고, 이분 예측이 이제 맞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589달러가 내년 초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예, 금은동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 좋은 이야기네요. 영상 감사합니다. XRP 70달러 간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량을 뺏기리라 생각됩니다. 리플 찌라시 중 하나인데, 근데 여러분 아마 나는 70달러 가도 안 팔 거야, 이렇게 아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왜 뺏길 수밖에 없냐면 70달러를 가고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70달러 갔다가 다시 한 20달러, 10달러까지 뺐다가 이거 몇 번만 반복해주면요, 아마 70달러 그 다음 넘어갈 때는 거의 많은 개인들이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얘기를 써주신 것 같아요. 텐센트에서 XRP 20억 달러치를 사서 모 방송에서 팩트체크를 했는데 사실 확률이 50%, 내신 100%라고 생각하지만 텐센트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한답니다. 자국 결제 시장에 사용한다면 중국 인구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2조 원이 넘는 XRP를 얼마나 뻥튀기 시킬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일전에 곰 선생 수수께끼의 CKJ 미국의 코인 유튜버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답을 알고 있다는 설과 차이나
C가 차이나 코리아 K, 재팬 J, 리플로 연결된다는 설도 있습니다.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은행을 리플넷 멤버로 봤었는데 한국의 큰 금융기관과 일본의 SBI은행 그리고 중국의 텐센트가 리플넷으로 연결이 된다면 곰탱이의 수수께끼가 들어맞을 것도 같습니다. 리플 관련해서는 너무 찌라시가 많아서 확인된 정보만 알아서 걸러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일 1호재 애증의 리플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내용 보고 좀 재밌는 내용 같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습니다. 예, 오늘 그 Q&A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몇 분 더 남았는데 제가 이제 오후 영상 들어가기 전에 나머지 이제 몇 분 남은 거 Q&A를 하고 이어서 차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2019년도 2월 25일 Q&A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그리고 궁금하신 거 그리고 또 같이 정보 공유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면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영상 마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